사장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그동안 배웠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개선하는 두 가지 방법론,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약간 물리적인 배경을 가진 것, 그리고 그 두 개를 그냥 보통은 섞어서 쓴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과정에 개선하는 방법을 이전에 배웠던 거고, 이번 후반부에 배우는 것은 트레이닝이 시작되기 전에 초기 값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보통의 경우는 사실 초기 값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최적화 알고리즘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썼는데, 지난번 설명했던 대로 80년대, 90년대 이 분야가 폭망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초기 값을 제대로 선정하는 방법을 몰랐었다라는 게 근본 원인이었고, 그래서 초기 값을 너무 작게 선정하거나 랜덤하게 선정하더라도, 작다라는 거는 요 표준 편차를 0.1로 하는 절대값이 한 0.1 정도의 작은 숫자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초기 값을 표준 편차 한 10 정도로 아주 크게 한 100배 정도 키워서 선정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미분을 구하는 식이 이게 핵심인데, 1번째 레이어의 로스 펑션의 미분은 1번째 레이어의 포스트 액티베이션, 인풋 값이죠. 트랜스포즈에다가 이제 이전에서 온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곱해주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했고,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 엄청난 AI 관련된 산업이 시장이 열렸는데, 이게 뭐 수천조 이상의 시장이죠. 앞으로 더 커질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수천조의 시장을 열어버린 식이 이런 우리가 3장에서 배운 굉장히 단순한 식의 원인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아주 재미난 뭐라 그럴까요? 생각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려면 이놈이 어느 정도 값을 적당한 크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두 개 항목에 좌우된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작아져 버려도 안 되고, 이게 너무 작아져 버려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액티베이션 값이 여기처럼 초기 값을 너무 작게 선정을 하면 계속 작아지면서 나중에 올 제로가 돼서, 이 부분이 항상 제로가 되면 뒷부분에 있던 이 레이어들이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이 또 앞부분으로도 계속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앞부분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조금 있다가 다루겠지만 이쪽 미분도 이전 레이어에서 오는 미분 값이죠. 이게 정의가 이전 레이어의 프리 액티베이션 값에 대한 로스 펑션의 미분이었죠. 이놈도 올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업데이트 하는데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라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이어를 작게 쌓을 때는, 즉 파라메타 수 또는 디멘전이 작을 때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딥하게 쌓는 경우,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딥하게 쌓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농담삼아 얘기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 그랬죠. 뭔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생깁니다. 딥하게 쌓을 때 표현력이 좋아지지만 대신에 딥하게 쌓을수록 이런 초기 값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런 단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80년대, 90년대 그 유명한 수학자들이 이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아무도 이 사실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거의 그냥 초등학생들이나 다루는 아주 단순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조차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분야가 폭망한 근본 원인이 됐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2006년에 힌튼 교수가 재발견을 해서 이제 초기화를 제대로 하면 학습이 딥한 네트워크도 학습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너무 작게 이니셜라이즈를 이런 데를 WL들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뒤로 갈수록 올 제로가 돼서 이것이 올 제로가 되면서 아예 업데이트 할 게 없어지는 학습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뒷부분의 학습이. 우리가 최종 디시전은 제일 뒷부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뒤에 학습이 전혀 안 일어나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반대 상황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을 좀 크게, 절대값들을 크게 한 100배를 키워서 주게 되면 만약에 이런 하이퍼탄젠트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면 점점점 값들이 증폭이 되니까 이쪽 리전이나 이쪽 리전으로 가게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웃풋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들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아까는 올 제로였는데 이제는 절대값이 1인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거 뭐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미분이죠. 근데 이 미분이 프리 액티베이션에 대한 미분인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생각해보면 프리 액티베이션에 대한 미분은 포스트 액티베이션 미분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을 엘레멘트 와이즈로 곱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의 미분값 또는 이쪽의 미분값. 무슨 얘기냐면 이 하이퍼탄젠트의 큰 x값들에 대한 미분이 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액티베이션 값들이 커지면 이쪽 리전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절대값이 큰 부분이니까. 플랫한 리전이고 슬로프가 거의 제로죠. 그 말은 미분이 제로가 곱해져서 이게 다 올 제로가 되버리죠. 그래서 이게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즉, 큰 것도 안 좋다. 적당한 크기가 좋다. 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당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우시안으로 각 웨이트들의 W라는 행렬의 웨이트 매트릭스들의 엘레멘트들을 가우시안으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할 때 당연히 평균은 제로로 쓰고 표준 편차 값을 뭘로 잡을 거냐가 키 퀘션입니다.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수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장에서 조금 가장 쓰식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좀 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L번째 레이어고, 여기 L 플러스 1번째 시작되는 위치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하이퍼 탄젠트 같은 걸 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슬로프는 1입니다. 하이퍼 탄젠트를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지식인데 미분해 보면 뭐 하이퍼 코사인의 역수가 됩니다. 하이퍼 시퀀트라고 하죠.
당연히 1이고, 뭐 편의상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뭐 렐루가 되든 아니면 뭐 시그모이드가 되든 비헤비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타겟을 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리니어 오퍼레이션은 상수 1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고, 이 포스트 액티베이션은 이렇게 넌 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킨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 식이 또 한 번 중요하게 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천조짜리 식이라고 그랬죠. 너무 제가 오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수천조짜리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가지고 한번 다양한 성질들을 한번 유도해 보자는 얘기죠. 이게 기본적으로 백프롭되는 과정을 요약한 식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현재 레이어의 파라미터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자,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이쪽에 점화식이니까 그냥 쭉 풀어 헤쳐서 그 전체적인 비헤비어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이 부분이 정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뭐 선장에서 연산이 됐으니까 이전 레이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뭐 당연히 되겠죠.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선장의 식들을.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칠판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갖다 쓴 거고요. 이 부분이 뒷부분이 갖다 들어가는 거고. 자, 자, 그런데 이게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아까도 정성적으로 얘기했지만 L번째 레이어의 이 그레이디언트 값이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게 너무 작으면 학습이 안 되고 저게 너무 커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적당하게 유지하려면 결국은 이놈은 이것과 이것의 곱이니까 이것도 적당히 유지해야 되고 이것도 적당히 유지해야겠죠. 그러면 뒤에 두 번째 항을 좀 적당하게 유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모조리 다 랜덤한 양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률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정해진 숫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확률 통계에서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크기의 절대값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표준 편차의 제곱이 베리언스죠. 그래서 베리언스만 분석을 해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의 베리언스를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런 식이 되고 이제 이 델타 i 플러스 1은 델타 i 플러스 2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전 거에다가 요런 것들이 계속 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항은 일단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한 미분은 다 1이다. 제로 원차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맞지는 않는데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죠. 요건 무시하면 요런 형태가 되고 요게 계속 곱해지는 꼴이 되는 거죠. 일종의 등비수열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W가 계속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고, 자, 델타 i 플러스 2를 델타 i 플러스 3로 또 표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레이어인 D 플러스 1 레이어까지 풀어헤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점화식을 쭉 풀어헤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요걸 무시하고 풀어헤치면 이와 같은 이제 마지막 레이어의 베리언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요 레이어의 베리언스는 요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전달하는, 백프로퍼게이션 전달하는 기본 원리를 배웠었죠. 2개 배웠었고, 하나 추가한 게 커먼 노드라는 걸 배웠어요. 같은 노드에서 오는 것들 다 더해진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요 놈의 그레디언트는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 더하는 횟수가 몇 번인가 보면 위에 레이어의 개수, nj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노드의 개수죠. 그 현재 있는 노드의 행렬은 L번째 레이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L번째 레이어고, 위에 노드는 L 플러스 1이니까 약간 인덱스가 어긋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곱해지는 각 웨이트별로 곱해지는 것들은 또 웨이트 매트릭스의 L번째, 그러니까 J번째 레이어의 그 엘레멘트가 되고, 그거의 베리언스가 n 플러스 1, nj 플러스 1번 더해지는 꼴이 돼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전 레이어도 있고 전전전 레이어도 있으니까 그것들이 계속 곱해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중간 과정이 한 2-3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의 이제 원리는 뭐냐? 여기서 쓰이는 모든 확률 변수들은, 랜덤 베리어블들은 평균이 제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인디펜던트도 가정을 합니다. 서로 다 웨이트들이 또는 변수들이 다 독립이다.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프락시메이션 해도 대강은 맞으니까. 자, 그랬을 때 2개 변수가 곱해졌을 때 베리언스는 각각의 베리언스의 곱이다. 이거는 확률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y는 이전 레이어에서의 베리언스고, 그 다음에 x는 현재 레이어의 베리언스면 이거를 통합한 베리언스는 두 개를 곱한 거다라는 얘기죠. 이 원리에 의해서 여기가 곱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개 독립인 변수가 x 플러스 y로 됐을 때 x 플러스 y의 베리언스는 각각의 베리언스의 합과 같다는 게 또 되게 유명한 확률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됩니다. 확률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리언스는 합과 곱에 대해서 각각 합, 곱으로 나타내진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이런 식이 유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리 2개를 이용하고 이런 점화식 구조를 활용하면 이 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화식 구조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A는 어떻게 구하느냐? A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니까 forward pass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제일 밑에 단부터 위로 쭉 계산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인풋에 대해서 각 레이어별로 n개의 노드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더해지면서 각 레이어의 베리언스가 이전 단계 레이어 개수 i-1개만큼 쭉 곱해진다. 자, 이것도 같은 논리로 유도가 됐는데 사실은 이 유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숙제로 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A 부분이 이렇고 그 다음에 델타 부분이 이렇게 돼서 다소 복잡한 식이 나오죠. 뭐 프로덕트 텀이 2개나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 이거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다라는 게 키포인트죠. 그러면 이거를 맘대로 막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뭔가 생각해보면 이놈들이라는 얘기죠. 이 프로덕트들. 이거는 인풋의 벨이었으니까 주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고, 상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 레이어의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니까 거의 그냥 주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말은 요 놈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요 놈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forward pass에 해당되는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전달되는 그레디언트는 backward pass에 해당되는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이 프로헤칭 구조가 이런 모양이 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 식이 일정해야 되고 이 식이 일정해야 된다. 즉, 이 식이 컨스턴트 해야 되고 이 식이 컨스턴트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뭐가 계속 곱해지는 꼴이니까 이게 일종의 공비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면 여기 학생 등비 수열에서 계속 일반항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공비가 뭐에 가까워야 되죠?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뭐 뒤에 학생?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답이. 네, 뒤에 학생? 해봤나요? 1에 가까워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이 공비, 등비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게 거의 1에 가까워야 된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식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디 갔지? 다음 식이 안 나오네. 중요한 식이 미싱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아, 여기는 나오네. 자. 뭐가 이상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길이 된다라는 게, 여기 J라는 게 그 레이어 인덱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NJ는 뭘 말하느냐면 n번째 레이어의 인풋 노드의 개수. NJ 플러스 1은 그 위에 J 플러스 1 레이어의 인풋 노드의 개수. 거꾸로 얘기하면 이 J번째 레이어 기준에서는 아웃풋 노드의 개수에 해당되는 거겠죠. 어쨌든 요 식에서 요게 나오고 모든 J에 대해서 다 1이어야 되고, 자, 요 식에서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두 조건을 하나로 요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냥. 왜냐면 이게 공통이니까. 그러면 요 식에 대한 식이 이게 2가 나오고 요 더해져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때 웨이트 매트릭스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그 가우시안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굳이 가우시안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가우시안 안 하고 뭐 유니폼 한 뭐 랜덤 베리어블로 이니셜라이제이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 또는 베리언스를 뭘로 잡을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식을 유도할 때 사실 가우시안 전혀 가정 안 했죠. 그 말은 가우시안이 아니어도 베리언스만 맞으면 이니셜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무슨 변수 확률 분포를 쓰든 베리언스를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J번째 레이어에, 자, 요게 J번째 레이어라고 한다면 J번째 레이어에 이 웨이트 각 컴포넌트에 대한 베리언스는 일정한데, 상수인데 2를 NJ, NJ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된다. NJ는 뭐냐? 인풋 노드의 개수. 그 다음에 NJ 플러스 1은 뭐냐? 아웃풋 노드의 개수를 합한 거로 나눠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분석이지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 방식으로 다 요즘은 통합돼서 쓰인다, 기본적으로.
이게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이 아예 이 발명자의 이름을 써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이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이니셜라이제이션도 역시 힌튼 교수 연구실의 대학원생이 제이비어 글로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런 방법론을 제이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만 보면 별거 아닌데 이게 이 수천조의 AI 산업을 다시 태동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Initialization Matters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 트레이닝 알고리즘보다 초기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비직관적인 사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는 아까 그 베리언스 그대로 쓰면 되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니폼한 요 구간 내에 요 값들의 2배를 제곱을 해서 12로 나눠주면 그게 베리언스가 됩니다. 집에 와서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12로 나눠준 식이 바로 요것과 통일해진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한 식이니까, 중요한 결론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외워둬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딥러닝에서 초기화가 사실은 학습 알고리즘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초기화의 그 크기, 베리언스는 인풋 노드, 아웃풋 노드를 합쳐서 역수를 구한 거에다가 거기다 2를 곱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보다 더 쉽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앞에 식으로 가서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두 식의 태생이 뭔가 보면, 첫 번째 식은 포워드 패스에서 왔고, 아까 이 수천조짜리 식 첫 번째 항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항에서 왔죠? 백워드 패스에서 왔죠? 근데 재미난 일은, 그레이디언트가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생각을 해보면,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은 이놈이 너무 작아지거나 너무 커져는 경우인데, 그게 어느 특정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서 뭔가 이런 식의 포화가 일어날 때, 이런 리전에 빠져들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레이디언트 전달 과정에서 뭔가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통과가 될 때는 올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의 이제 역할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포워드 패스하고 백워드 패스 액티베이션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포워드 패스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반드시 쓰이는데, 백워드 패스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거의 역할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정에서도 봤듯이 그냥 백워드 패스에서는 역할이 그냥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걸로 가정을 했죠. 무슨 얘기냐면 거의 0점 근방에서 통과되고, 그때 그레디언트는 1이라고 가정하니까 거의 그대로 통과가 된다는, 아무 세츄레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세츄레이션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포워드 패스는 액티베이션이 쓰이고 백워드 펑션은 실질적으로 안 쓰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백워드 패스 거의 안 쓰인다고 봐도 됩니다. 실제로 통과되는 게 아니고 이런 미분값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포워드 패스고 이게 백워드 패스인데 포워드 패스만 고려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씩만 써도 실험적으로 잘 된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부분만 쓰고 이게 2였는데 이것까지 고려해서 2가 된 거고 그냥 한 개약만 쓰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j분의 1로 베리언스를 즉 무슨 얘기냐면 j 번째 노드의 인풋 노드의 개수의 역수만 써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충분하다. 아웃풋 노드의 개수는 무시해도 된다. 아웃풋 노드의 개수는 백워드 패스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백워드 패스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중요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도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파이토치를 무심코 돌릴 때는 얘네들이 알아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얘네들이 알아서 잘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대부분의 경우 이 식으로 대부분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자, 그래서 이걸 제이비어라고 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떤 가우시안으로 랜덤 넘버를 행렬 형태로 팬이는 인풋 노드의 개수, 팬아웃은 아웃풋 노드의 개수니까 행렬을 랜덤하게 만드는데 각각의 엘레멘트들을 인풋의 개수의 스퀘어 루트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해주면 베리언스는 그거의 제곱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제곱이 되니까 스퀘어 루트가 제곱이 되면서 이 식의 nj분의 1 되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또는 베리언스는 기본적으로 1로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조정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한 10개 네트워크, 10레이어가 있는데 각 액티베이션 값들을 히스토그램을 쭉 그려보면 이렇게 아주 웰 비헤이버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깔끔하게 분포가 너무 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분포가 너무 넓어지지도 않고, 분포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대체로 큰 값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절대값이. 아니면 분포가 작아지면, 좁아지면 절대값이 작은 값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웰 비헤이버 하고 있다. 즉, 초기화가 잘 됐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레이어별로 0부터 L의 평균값, 평균이 제로인데 제로 근처에 있고 표준 편차는 뭐 그냥 어쨌든 약간씩 줄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 뭐 그 얘기고요. 자, 근데 이제 요게 뭐 하이퍼 탄젠트 쓰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요즘 딥러닝은 렐루라는 걸 씁니다. 제로는 음수는 서프레스해버리고 양수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아주 단순한. 생각해보면 이건 아예 세츄레이션 리전이 없죠. 뭐 시그모이드처럼 큰 값이 되면 뭐 이렇게 1로 수렴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렐루가 됐을 때 똑같은 거를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실험적으로 돌려보면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레이어 0부터 9까지인데 초반 레이어들은 웰 비헤이비어 하는데 뒤로 갈수록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들이 A 값들이죠. 쭉 스퀴즈 되는 걸 보세요. 굉장히 네로 되는 걸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절대값이 거의 제로로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 좋은 비헤이비어를 보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즉, 표준 편차가 계속 제로로 주는. 자,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는 여기서 이제 전기공학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쉽게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건데, 시노미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렐루가 하는 역할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신호의 반쪽은 날려버리고, 신호의 반쪽은 통과시킨다는 얘기죠. 즉, 음수 부분은 날려버리고, 양수 부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얘기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에서 전달되는 파워 또는 에너지를 반만 전달하고 반 날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죠?
레이어를 지나갈 때마다 파워가, 즉 베리언스가 2분의 1씩 계속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렐루만 쓰면은 파워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계속 줄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많이 줄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상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은 뭐냐? 그럼 파워를 레이어마다 2배씩 다시 곱해주면 되겠죠? 자, 파워를 2배를 곱해준다는 얘기는 확률이론에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으면 거기다 a를 곱해주면 그거의 베리언스 또는 파워는 a 제곱이 되죠. 즉 파워를 2배를 해준다는 얘기는 루트 2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레이어 통과될 때마다. 자, 여기다 루트 2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여기다 루트 2를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분모에. 자, 그래서 루트 2로 분모에 나눠주면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돼서 디스트리뷰션이 아주 잘 비헤이브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이제 요게 2015년에 카이밍 해라는 사람이 지금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텐데 아직도 30대 아마 후반일 겁니다. 이제 40대 초반이 됐을래나.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은 했지만 이 최근 AI 분야의 뭐라 그럴까요? 뭐 약간 슈퍼스타급 이 연구자 3명을 꼽으라 그러면 이 3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를 최초에 만든 샘 얼트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비즈니스맨이고 일리아 서스케버라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레전더리한 슈퍼스타죠. 그 다음 두 번째 슈퍼스타가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고 우리가 나중에도 한번 배울 텐데 겐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행성형 AI의 최초에 가장 인기 있었던,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비전으로 대체가 돼서 그거를 처음 만든 우리가 쓰고 있는 텍스트북의 저자죠. 이 과목 텍스트북의 저자인 이안 쿠펠로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현재 3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을 꼽자면 카이밍 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 다음 챕터에서 나오는 레즈넷이라는 걸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인셔널라이제이션 초창기에 엄청난 공헌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010년대 이후에 딥러닝 발전에 가장 중요한 레전더리한 연구자들은 이 3명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연봉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한 1,000억은 넘습니다. 샘 얼트만 일리아 서스케버만 해도 뭐 쫓겨난 건지 자기 발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오픈 AI에서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 뭐 작년에 하여튼 무슨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싸우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회사를 차렸는데 나오자마자 투자를 받을 게 1조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뭐 연봉으로 친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다.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공헌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리스펙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건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고, 자, 근데 여기서 엿볼 수 있다시피 우리가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식을 이용해서 베리언스를 가지고 이 분석한 부분, 마지막 식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의 유도 과정에서 이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가정한 부분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닝 상황에서 저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이놈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가를 유도한 거죠. 그 말은 이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당연히 맞아야 되지만 트레이닝하는 중간에도 당연히 이게 만족이 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이 제이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만들어내는 이 식이 꼭 이니셜라이제이션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트레이닝 중간 단계, 트레이닝하는 중간 단계인 걸 뭐 트레이닝 다이나믹스라고 부를 수가 있죠. 계속 변화하는 학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도 이게 적용되면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철학에서 나온 것이 바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아이디어. 무슨 얘기냐면 이니셜라이제이션 당연히 이걸로 해야 되고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에브리바디 그걸 쓰는 거고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작 그러니까 가지고 시작해서 트레이닝이 계속 진행되는 중간에도 이 비헤이비어가 즉 이 그레디언트 값들이 어느 정도 너무 갑자기 커지거나 너무 갑자기 작아지는 거는 학습에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니셜라이제이션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트레이닝 중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뭘까 생각을 해보다 나온 것이 바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미 뭐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텐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과목에서는 이 수업에서는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티베이션이 결국은 이니셜라이제이션과 비슷한 상황을 트레이닝 중간에도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100%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뭔가 생각을 해보면 각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액티베이션 값들을 계산 한번 할 때마다 계속 그런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좋겠죠. 평균은 빼주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가우시안 분포의 그렇죠? 정비화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임의의 표준 편차를 갖는 분포가 표준 정비 분포,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인 분포로 항상 표준화되죠. 자,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값들이 실제 가우시안 분포는 같지는 않지만 가우시안이라고 대강 가정을 해도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는 이제 통계학에서는 first order, second order statistics라고 하는데 1차, 2차, 1차는 여기서 평균, 2차는 베리언스입니다. 1차, 2차에 대한 통계량만 가지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만 시켜줘도 가우시안이든 아니든 뭐라 할까요? 요걸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n개고 미니 배치 사이즈가 n개의 데이터 샘플이 있는 거고 인풋 또는 뭐 현재 레이어의 아웃풋 노드의 개수, 이게 히든 노드의 디멘전이죠. 그랬을 때 이게 하나의 데이터 샘플, 2개, 3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각 디멘전별로, 그러니까 각 아웃풋 노드별로 전체 배치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 구하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D개만큼 구하는 거죠. 그래서 K번째 요게 X 값이면
k번째 아웃풋 노드의 x값을 xk라고 하고, 그때 전체 배치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그 k번째 전체 배치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게 우연히 가우시안이었으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갖겠죠. 분산이 1이고 평균이 0인, 가우시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아웃풋 노드의 디멘전별로 이렇게 노멀라이즈 시키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크기가 일정해진다 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뜬금없이 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의 근본 목적이 뭐였냐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대세가 됐습니다. 거의 한 70-80% 알고리즘들은 특별히 말을 안 하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기본적으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안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중에 배우는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은 이걸 안 쓰고 이걸 대체하는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래서 각 엘레멘트별로 k번째 엘레멘트에 대해서 미니 배치 안에 그 값들을 평균을 낸다. 근데 지금 딥러닝 경우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가 있죠. 각 레이어별로 이걸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딥러닝에서 굉장히 많은 연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언제 하느냐? 바로 포스트 액티베이션이 아니고 프리 액티베이션과 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에 한다. 즉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 코드 형태로 정리를 해보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슈퍼스크립트 K가 빠져 있는데, K번째 히든 노드 또는 아웃풋 노드의 평균을 한 배치, 배치 사이즈, 미니 배치입니다. 사이즈가 n인 경우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서 이렇게 노멀라이즈 하는데, 엡실론 들어간 건 뭐 분산이 너무 작을 때 이게 폭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제로로 나눠주면 무한대가 되니까 안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이고, 이제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이 만 하면 능사냐, 그거면 다냐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뒷단으로 갈수록, 레이어의 뒷단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앞단에서는 노멀라이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레이어의 초기 단계에서는. 네, 뒷단으로 갈수록 어떤 비헤비어를 보여야 되냐면, 결국은 뒷단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는 포워드 패스의 디시전 메이킹이죠. 그러니까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면 뭐 이게 1000개 물체 중에 뭐 이게 고양인지 뭐 거북인지 코끼리인지를 알아맞혀야 된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1000개 물체 중에 어느 특정 노드, 특정 뉴런만 액티베이트가 되고 나머지 노드들은 거의 올 제로가 되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죠. 뒷단으로 갈수록. 그냥 철학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즉 디시전 메이킹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 공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선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초반의 레이어에서는 대체로 공정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피처가 영상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모든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하지만, 뒷단으로 갈수록 이게 거북이에 가까운 형상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부터는 계속 거북이에 몰아주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게 노멀라이제이션 철학에 있어 배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은 몰리고 다른 쪽은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노멀라이제이션은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평균화, 뭐 약간 그런 균등화를 시켜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뭐랄까, 실제 뒷단으로 갈수록 디시전 메이킹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또 시각이 존재합니다. 당연한 말이고, 따라서 노멀라이제이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다시 풀어줘야 된다. 자,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다가 상수 곱하고, 감마가 사실은 이 분모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감마를 곱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 베타는 사실 이 평균을 말합니다. 그러면 원래 xi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마 베타를 곱한다는 얘기는 그럼 노멀라이즈 했던 거를 언노멀라이즈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를 일정하게 다 균등하게 만들었던 거를, 공평하게 만들었던 거를 불공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펠이 좀 단어가 더 중요한데, 공평하게 했던 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표현을 몰아주기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언노멀라이즈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마 베타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러면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언노멀라이즈 해주면 원래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할 수 있죠. 인버스 오퍼레이션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안 똑같을까요? 여기.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답을 알고 답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안경 쓴 학생. 뒤에 학생. 혹시 용감하게 답을 해볼 학생.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왜 노멀라이즈하고 언노멀라이즈 하면 원래랑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네? 답해보세요. 크게 얘기해. 네. 잘 안 들리는데. 키포인트만 다시 크게 얘기해 볼래요? 몇 마디만. 예, 뭐 대강은 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원래가 되돌아가려면 감마가 표준 편차여야 되고 베타가 평균이면 원래로 완벽하게 되돌아갑니다. 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할 바에는 이거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왜냐면 원래로 돌아가니까. 근데 원래로 안 돌아가는 이유는 감마가 표준 편차가 아니고 베타도 평균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감마 베타는 어떻게 정하느냐? 별도로 따로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감마 베타가 별도의 트레이너블 파라메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주어진 데이터셋, 주어진 타스크에 맞게 쟤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감마하고 여기에 있는 요놈하고는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원래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좀 두 가지 철학의 뭐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이제 상당히 많은 뭔가 이 머신러닝 커뮤니티에 두 가지 철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약간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접근합니다. 6장에서 다루는 그런 수학적인 이론들로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철학은 이론적인 바탕은 없더라도 실험적으로 결과만 잘 나오면 그걸로 끝이다
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진영 간에 이제 어떤 싸움이 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라미레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머신러닝 관련해서 뭐 랜덤 포리스트 쪽에 굉장히 유명한 이론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론도 없고 그냥 뭐 약간 거의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휴리스틱으로 그냥 만들어낸 왜 잘 된지도 분석을 못한 그런 그냥 쓸모없는 이론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이제 일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튜링 어워드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얀 루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딥러닝은 이론적인 수학적인 분야가 아니고 약간 자연과학적인 분야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해야 되는 분야지 뭐 이론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론이 없다고 해서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안 좋다. 뭐 또 이런 이제 큰 디베이트가 논란거리가 됐던 그런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어쨌든 실험적으로는 써보면 성능이 잘 나옵니다. 대체로 한 8, 90%인 경우는 잘 나오는데 또 이걸 쓰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안 쓰는 그런 알고리즘도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트레이닝 할 때랑 인퍼런스 할 때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할 때는 배치라는 개념이 있죠. 미니 배치라는 개념이. 근데 인퍼런스는 1장에서 설명했듯이 딱 하나의 데이터 샘플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배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평균하고 분산을 구할 수가 없죠. 이 철학으로는. 자, 그러면 이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트레이닝 알고리즘과 인퍼런스 알고리즘이 달라지면 성능이 엄청나게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그대로 써야 되고 배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편법을 쓴 것은 트레이닝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해놓은 거를 다 버리지 말고 저장을 했다가 그거를 인퍼런스 할 때 재사용하자라는 게 기본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들의 분산을 구해서 그걸 감마 베타로 평균 분산으로 해서 쓰자라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 되고 이 감마 베타는 트레이너블 파라메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학습할 때 이미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습이 끝나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지는 거고 베리언스하고 평균을 트레이닝에서 나왔던 것들을 미니 배치당 나왔던 계산됐던 걸 다시 평균을 취해서 재활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알고리즘이 약간 너무 뭐랄까 엄밀하지 않다. 그리고 잘 되지만 왜 잘 되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한다.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아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못 쓰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인데 왜 그러냐면 아예 배치 단위로 학습을 안 시키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대표적인데 그냥 배치 사이즈가 1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씩 들어가는 형태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는 이제 뭐 데이터 샘플이 하나만 있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평균도 자기 자신이고 분산은 뭔가 계산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뭐 분산도 제로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즉 배치 단위로 아까 평균을 구한다고 했죠. 이게 배치가 이만큼 수직으로 있는데 요 수직선상으로 요 빨간 화살표상으로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데 자, 이 사이즈가 확 줄어서 1만 있는 상황이죠. 그럼 평균 분산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옆으로 가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 노드별로
히든 노드별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평균과 분산이 모든 이제 아웃풋 뉴런들이 서로 공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자, 평균과 분산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지. 이제 알고리즘은 완전히 동일하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하고 평균을 노드별로 분산 노드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쓴다. 그래서 NLP 분야에서는 그냥 표준적으로 디폴트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다. 즉, 트랜스포머의 특히 이제 거기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그 놈을 항상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기본 철학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냥 계속 노멀라이즈를 시킨다라는 얘기고 감마 베타로 여기서도 언노멀라이즈를 시키는 방식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영상 처리 같은 CNN 같은 데서는 대체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쓴다라는 얘기고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 감마 베타 값들은 각 디멘전별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서는 계산이 되지만 CNN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파라미터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CNN에서 우리가 채널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 바로 다음 챕터에 나옵니다. 채널별로 감마 베타를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평균을 내서 쓰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이제 어떤 네트워크냐에 따라서 살짝 구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장이 되겠고요. 이제 5장은 이제 기본적인 학습에 관한 학습을 도와주는 알고리즘들을 4장까지 배운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좀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습을 할 때 좀 학습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5장은 CNN이라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게 여러분들이 정규학부 학생들은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시노미 시스템에서 컨볼루션의 정의나 그 성질이나 뭐 풀이의 트랜스폼적인 성질들을 그냥 기따갑게 배웠을 겁니다. 아마 지겹게 많이 배웠을 텐데 그 컨볼루션하고 완전 동일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영상 처리를 하다 보니까 2디멘전으로 확장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학부 학생이면 사실 CNN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아닌 학생들도 있으니까 다뤄보도록 하겠고 재미난 사실은 뭐 1장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3, 4년 전만 해도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완전 대세였습니다. 모든 AI에 안 쓰이는 데가 없이 다 쓰이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약간 프로 축구로 비유하자면 뭐 과거에 잘 나갔던 유명한 선수인 느낌, 메시 같은 이제 은퇴해서 이제 메시 좋아해요? 메시가 한동안 잘 나갔었죠. 뭐 연봉 세계 최고였다가 찍다가 5년 전이네 딱. 그러다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그냥 별 볼 일 없죠, 솔직히. 아무도 별로 관심도 없고. 메시 좋아하는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약간 프로 축구로 비유한다면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슈퍼스타가 등장을 해서 이제 과거의 슈퍼스타는 그 빛에 가려진 느낌. 그래서 이제 CNN은 뭐 여전히 이제 레거시 시스템, 즉 과거에 만들었던 시스템은 그냥 메인테너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쓰이고 뭐 또 메인테인을 해야 되는 엔지니어들이라면 CNN을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점점점 뭐 쓰이는 것도 없어지고 새롭게 연구되는 영상 처리 분야에서도
연구되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더 이상 CNN을 안 씁니다. 대부분 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그냥 90%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CNN을 제가 뭐 한 3, 4주 가르쳤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 시간에 트랜스포머를 배우는 게 더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슈퍼스타였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근데 대강대강 넘어가더라도 키포인트만 알면 사실은 다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CNN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이 세 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줄만 외우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안 배워도 됩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모든 인풋 노드가 모든 아웃풋 노드에 다 연결이 돼 있죠. 이걸 덴스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덴스 커넥션이 된 네트워크를 보통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 이쪽 그냥 무슨 일반적으로 텍스트북에서는 Fully Connected Network, FCN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고, 또는 NLP 쪽에서는 이거를 Feed Forward Network이라고 트랜스포머 쪽에서 많이 부릅니다. 다 같은 얘기다. 근데 이 Fully Connected Network과 Convolutional CNN과 차이가 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CNN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이제 대부분 안 쓰는 테크놀로지가 돼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아까 덴스 커넥션, 한 아웃풋 노드를 생각하면 모든 인풋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웨이트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정확하게 행렬 모양이 되는 거죠. 아웃풋이 하나의 칼럼이 되고 모든 인풋들이 그 칼럼에 해당하는 로우 인덱스가 되니까 행렬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아웃풋 노드에 연결된 인풋 노드가 전체가 아니고 부분 집합인 경우를 생각해 보죠. 자, 그런 일부만 쓰는 인풋 노드의 부분 집합만 쓰는 그런 노드 형태를 스파스 커넥션이라고 해요. CNN의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스파스 커넥션을 쓴다. 즉 인풋 노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부분 집합만 써서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로컬 프로세싱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노드, 인풋 노드 주변에 있는 노드만 고려해서 그걸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스파스 커넥션이 키포인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파라메타를 쉐어링한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인데,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이 그림을 볼까요? 이런 게 이제 스파스 커넥션의 대표적인 예시죠. 요 아웃풋 노드 입장에서는 딱 3개만 연결이 됐죠. 이 2개만 연결이 됐죠. 요게 3개의 파라메타가 곱해지는 거죠. 웨이 파라메타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웃풋 노드에서 또 3개의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요 3개, 요 3개가 서로 다 다른 숫자여야 됩니다. 근데 CNN의 핵심 개념은 뭐냐? 요 놈과 요 놈, 같은 위치에 있는 놈이 같다는 얘기죠. 요 놈과 요 놈, 요 놈과 요 놈. 그래서 이런 파라메타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CNN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는 별로 안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나오지만 이거 채널의 개념이 이렇게 단순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아웃풋 노드가 하나의 레이어를 이루죠. 그 레이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서브 레이어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한 레이어에 안에다가 서브 레이어를 여러 개 설치하는 개념으로 이런 걸 커널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커널들을 만들어서 아웃풋 레이어가 다른 서브 레이어들이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어 안에 여러 개 서브 레이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서브 레이어에 해당하는 게 그 채널을 만드는 그 파라메타, 쉐어드된 파라메타를 커널이라고 한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제가 말한 거를 모든 디테일까지 100% 이해했으면 뒷장은 안 봐도 됩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라도 이해 안 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 이어서 CNN은 빨리 넘어가도 되니까 빠르게 우리가 요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다들 참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